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모두 손에 쥐고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소개할 인물은 북한 보위부 중장 계급까지 오른 뒤 이 믿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호화롭게 지내던 그가 순간의 배신과 숙청 위기에 몰려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했죠. 한밤중에 강을 건너고 검문소를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결국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평양에서 보이부 일을 맡았을 때 저는 너무도 기고만장했습니다. 보이부라고 하면 북한 체제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조직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조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기 십상이었죠. 저는 그 지위를 손에 넣기까지 오랜 기간 군 생활과 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땐 보잘것없는 병사로 시작했지만 제가 속한 부대가 여러 차례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간부 코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 보위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고 그 이후 저는 평양 보위부에서 승진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0 중반이 차이되기 전에 저에게는 별 2개, 중장이라는 계급이 따라붙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방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늘 쌀이 부족해 아침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권력을 잡고 나니 그 무엇보다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나와 가족이 잘 살아보자 싶었죠. 보위부라는 조직의 권능은 저 같은 사람에게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규정만 어겨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를 교화소로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보위부 간부라면 누구든 이런 횡포와 권력의 단맛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보통강 주변에 800세대 규모의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공로자와 충성하는 간부들에게 선물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은근히 기대하게 됐습니다. 보위부라는 핵심 조직에서 중장까지 올라갔으니 당연히 저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는 예전부터 그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북에서 평양 한가운데의 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건 다른 지방 주민들 눈에는 대단한 특권으로 보이거든요. 아내는 늘 새로운 고급 단지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세련된 도시 생활 좀 누려보자 라고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쪽에선 이제 당이 나를 진정으로 인정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 무렵 제 부하였던 장성일이 밤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성일은 중령 계급이었지만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서 저와 함께 오랜 기간 일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장성일은 제 방에 들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얼마 전 군부 무역회사에서 대량의 달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물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보위부 간부들에게 뇌물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하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군부 무역회사라면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보위부 감시망에 걸리지 않으려면 누구든 상납을 해야겠죠. 사실 뇌물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받았다가 괜히 문제가 생기면 제가 뒤집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눈 감아버리는 것도 제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장성일은 중장동지 무역회사 측에서 큰 금액을 건네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용히 넘어가면 선물 아파트 배정에 우선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담배 한 개비를 물고 담뱃불을 붙였습니다. 눈앞이 꽤 흐릿해졌는데 그 연기 너머로 부인의 환한 얼굴과 아이의 장래가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이른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보위부 중장 부인이 된 뒤로는 주변에서 더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당장 저희 가족이 사는 숙소만 봐도 생각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보위부 전용 관사라고 해도 건물이 낡았고
수도나 전기가 불안정해 가끔씩 생활에 불편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통강 주변의 아파트에 꼭 들어가자라고 아내는 제게 압박을 했습니다. 사람들 다 선물 아파트 갈 준비한다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 없잖아. 당신이 나서서 좀 잘 해결해봐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죠.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군부 무역회사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보이부 고위 간부들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실제로도 몇몇 동료가 이미 거액의 달러와 선물 보따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뇌물을 받아들이고 아파트에 입성하는 것이 현명할까?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서 오히려 김정은에게 충성심을 보여줄까? 어느 쪽이 됐든 제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정적 오판을 하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벼랑간 김정은이 평양 시내를 돌아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고 없이 불시에 현지 지도를 나가곤 합니다. 이번엔 보통강 주변의 아파트들을 둘러보다가 예상치 못하게 무역회사 간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차가 빽빽이 서 있는 걸 보고 질색했다는 겁니다. 보통 북한에선 사적인 자동차를 대놓고 굴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고급 승용차가 왜 이렇게 많아? 누구들이 여기 살기에 이 지경이냐라고 물었다는데 그 즉시 보이부 조사팀이 투입됐고 거기서 군부 무역회사 간부와 보이부 인사들이 한패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의심받던 때라 저는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어쩌지? 나도 언젠가 이 상황에 엮여서 숙청될지 모른다. 실제로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잘못 걸리면 그 지방까지 모조리 몰락하는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장성일 역시 겁에 질려 제 사무실로 뛰어와 중장 동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시에 체포령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라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습니다. 저는 호되게 욕을 내뱉었지만 이미 어쩌겠습니까? 김정은의 분노가 해일처럼 번지면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과거 행적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보이부라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당의 호의도 크게 받지만 어느 날 갑자기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잡아들이고 협박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휘몰아치자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들 박진우는 김책공대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나름 과학자로 인정받아 당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진우가 이번 보통강 아파트 배정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보이부 소속이라는 배경이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저녁 식사 중에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평양 분위기가 너무 험해졌어.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린 다 죽어. 몰락한다는 게 뭔지 알잖아. 제발 우리 안전부터 챙겨.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작년에 고위 간부 하나가 비리 혐의로 공개 처형당했고 그 가족은 행방불명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름 북한 체제에 충성을 바쳐왔지만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제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탈북을 감행하자 목숨을 내걸고라도 도전해야 한다. 사실 저 같은 보이부 간부는 국경을 넘기 훨씬 힘듭니다. 공작권을 몇 년간 운영해본 사람이라서 역으로 철저히 감시받고 있기도 하고 철책선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저는 몸을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상태로 북한에 남아있다가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장성일은 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 했죠. 중장 동지, 조금만 더 있으면 별을 하나 더 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흔들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성일아, 이제 나는 더는 이곳에 남고 싶지 않다. 네가 여기서 잘 살아남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성일은 고개를 떨군 채 나가버렸는데 저는 그를 영영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제 결정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평양을 떠난다는 건 현실성 없는 도박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야, 이러다 우린 모두 위험해진다. 널 위해서라도 아빠가 선택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꼭 쥐면서 아빠, 저도 학교를 안 나갈 테니까 믿고 데려가세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북한 밖 세상이 너무 무섭다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생각을 접었는지 아무 말 없이 제 결심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비밀리에 평양을 빠져나와 국경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고위 간부가 이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편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 출장 서류를 만들어 놓고 친분 있는 트럭 운전수에게 부탁해 밤늦게 출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출발 전 아내가 조마조마한 얼굴로 이대로 가다가 잡히면 우린 다 끝이야 라고 중얼댔는데 저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날 길은 없으니 차에 몸을 실었죠. 국경까지 도착하자 이제 본격적인 난관이 시작됐습니다. 보위부 출신으로서 국경 검문에 걸리면 바로 현장에서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보위부 신분증을 조작해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수사 때 썼던 방법을 역으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국경 쪽의 한 외딴 언덕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아들과 아내는 이대로 강을 건너야 한다는 제 말에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세고 주변에 순찰병들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물 위를 비쳤습니다. 저쪽 강 건너편 어딘가엔 중국 땅이 있다고 알면서도 괜히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준비해온 밧줄을 강기슬게 숨겨두고 먼저 저는 살금살금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뒷걸음질 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우리 할 수 있겠지 라고 제게 묻는 순간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주지도 않고 누굴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는 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쯤에서 물살이 제법 세져서 아내가 한번 미끄러졌고 아들이 재빨리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넌 뒤 세 식구가 모두 숨을 헐떡이면서도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평양에서 누리고 살았던 모든 특권과 재산 따위는 저 강 너머로 사라진 셈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고 나니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장성일이 예전부터 만약 국경을 넘어가면 브로커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며 몇 번인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전에 공작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연락책이 하나 있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나타날지 혹은 저를 배신하고 돈을 뜯어낼지 알 수 없었기에 한동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새고 새벽이 밝아올 즈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마을 근처 폐창고에 숨어 있으라. 조금 있다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차를 타고 이동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 창고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라고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한적했고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 뒤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조용히 따라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늘한 눈빛이었죠.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만 할 수 있다면 뭐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남자가 한국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제게 남은 현금이라고는 북한 돈 조금과 평양에서 가져온 금반지 몇 개,
그리고 탈러로 환전한 얼마 되지 않는 지폐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브로커는 이를 보고 이 정도면 일단 국경지역 이동 비용은 해결되겠다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중국 변방마을에서 며칠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최소한의 먹을거리만 해결했고 바깥 출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저랑 아내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혹시 공안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들은 그 좁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아빠,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먼저 행동했다간 어디선가 발각되어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브로커가 이번에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차로 이동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낡은 봉고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부에는 이미 여러 명이 타 있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면 혹시 보이브 스파이 아니야 하고 경계하는 기색들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도 있었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사실 보이브에 몸담았던 사람이어서 그들을 보고 순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고위 간부로 뻐기고 있을 때 이분들은 아마 목숨 걸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탈북을 시도했을지도 모른다 싶어 가슴이 쓰였습니다. 차는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공항 검문이 있을 때마다 브로커가 무슨 종이 뭉치를 건네주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우리 가족은 끌려가서 북송되고 그 이후 운명은 불 보듯 뻔했죠. 어찌어찌 검문소를 통과할 때면 아내가 제 옷소매를 움켜쥐고 숨죽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검문원이 봉고차 내부를 잠시 살피더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뭐하러 이렇게 밤늦게 이동하나라고 투덜거렸는데 브로커가 잽싸게 소주 몇 병을 건넨 뒤 농촌 친척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라 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검문원은 크게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지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고맙다 하고 중얼댔는데 제 입장에선 하늘이 도와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날을 차로 이동한 뒤 우리는 국경지대처럼 보이는 또 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브로커가 마련한 경로를 따라 걸어서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아들도 약간 열이 올라 힘들어했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걷다가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고 바위 틈을 지날 때 발목이 꺾일 뻔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이동이 불가능하니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도 마르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머릿속엔 조금만 더 가자. 살기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간에 함께 가던 일행 중 한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네. 저 불빛이 국경 경비대나 공안이면 큰일이야. 다들 조심해. 저도 고개를 번쩍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인지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빛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기에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불빛이 사라졌고 우린 다시 이동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주 경유지로 잘 알려진 동남아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루트라는 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뇌물을 쓸 수 있는 만큼 썼고 온갖 위험천만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아내는 사투를 벌이듯 제 손을 붙잡았고 아들은 울면서도 이 악물고 걸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지금 택했을까 하는 후회가 스치기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저희는 어느 국가의 밀림지대 같은 곳을 거쳐 결국 한국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나 멈추라고 소리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현지에서 폭우가 내려 길이 진흙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하나의 목표만 붙들고 버텼습니다. 한국 땅에만 들어가면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다. 만약 북한으로 다시 끌려간다면 제가 보위부 중장 출신이니 더 참혹한 최후를 맞을 게 뻔하니까요. 결국 여러 난관 끝에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맨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심장이 제자리에서 날아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다니. 갑작스레 화려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니 복잡한 심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었습니다. 일단 초기 정착 지원 절차 때문에 관련 기관에 들어가서 신원 조사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 신분을 정확히 밝히면서 이제 이 땅에 충성하겠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한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신변도 보장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가족을 보호시설로 안내해줬고 이후 수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있었으니 한국 시스템과 문화가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저는 가장 처음 놀랐던 게 전기를 24시간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고위 간부들은 전력 사정을 좀 더 우대받긴 했지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정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밝은 형광등과 에어컨을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빠, 여기 인터넷이 정말 빠르고 어디서든 연결된대 하면서 휴대전화를 만져보길래 저도 덩달아 신기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빠, 지하철을 타면 요금이 얼마 안 든다는데 한번 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하철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긴 했지만 노선이 매우 제한적이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오니 지하철역도 많고 사람들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어 안전해 보였고 역내 상점들도 붐볐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스러워하자 아들이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야 한대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지하철역 티켓을 사보고 개찰구를 통과해 본 겁니다. 아내는 식료품점에 가서 수십 가지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가지런히 진열된 걸 보곤 잠시 얼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과일 한두 가지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도 보위부 간부로 있으면서 시장에서 꽤 많은 특혜를 받긴 했지만 한국만큼 넉넉하게 구비된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다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왜 줄도 안 서고 그냥 골라담지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마트를 둘러보다가 거대한 냉장고 코너와 고기 코너를 보고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뭐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이곳 생활이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착금이나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언어와 문화 차이가 의외로 컸습니다. 저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말이 참 빠르고 중간중간에 제가 처음 듣는 낱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젊어서 금방 적응하는 듯 했지만 저와 아내는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둡다 보니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 높았던 제 계급은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힘든 노동 현장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지원센터에서 몇 가지 직업 교육을 받아보라는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경비 업무를 하는 걸 먼저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각오였죠. 처음 경비 복장을 입고 아파트 출입구에 서 있자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북한에서야 고급 아파트 단지를 단속하기 위해 시차를 나가곤 했는데 이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출입을 관리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당히 벌어먹는 일이니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선 누구든 노력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내는 조그만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짢아 하더니 하루하루 사람들 상대하는 게 재미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의 변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다며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어나 역사, 여러 과목의 기초 지식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직 젊은이 의욕이 넘쳤습니다. 아빠, 저 이제는 여기서 과학을 제대로 배워서 북한에서 못하던 연구를 할래. 무슨 첨단 장비든 마음껏 만져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공부하던 아이들은 여전히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쓰이더군요. 사실 제가 탈북하면서 제 자리, 제 권력을 다 포기했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양 보통강 아파트를 배정받았어도 거기서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았을 겁니다. 이 땅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적어도 제 자유와 가족의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갈취하던 과거의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회개하고 갱생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보위부 간부였으면 편하게 살지, 뭐하러 왔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체제란 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조차도 날이 서 있는 칼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한순간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주변 간부들의 모략에 휘말리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 리스크를 몇 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살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터를 잡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아내와 소박한 가정집을 얻어 한두 해 안에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곧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어떤 자격증이든 따보려고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니겠죠. 그래도 이렇게 사람답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부디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실상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마음이 제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북한 인권단체나 여러 봉사활동에 조금씩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던진 공포를 조금이라도 씻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뿌리치고 나온 북한 사회의 실체가 조금이나마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늘 따라붙던 칠흑 같은 어둠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기적을 붙들고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한 청진에서 20년간 어선선장으로 살아온 그는 국가의 영웅이었습니다. 풍족한 배급과 좋은 집, 아내와 아들과의 평온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2명의 선원을 잃은 그날 그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슬픔보다 실적을 요구했고 러시아 원정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구류장에서 고문당하고 아들의 꿈이 좌절되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마침내 탈북을 결심합니다. 한밤중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다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 수산사업소에서 20년간 어선선장으로 근무했던 박성호입니다. 올해 45살이 됐네요. 청진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항구 도시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자랐고 바다는 저에게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배는 125톤급 원양어선이었죠. 그 배로 러시아, 중국 근해에까지 나가 조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합작 사업에 참여하면서 외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어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선장동무, 오늘은 어디까지 나갈 계획입니까? 매일 아침 부선장이 묻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웃으며 물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지라고 대답했죠. 거친 바다에서 시련도 많았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힐 뻔한 적도 있었고 엔진 고장으로 꼬박 하루를 표류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바다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가족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북으로 끌려온 분이셨어요. 원래 부산의 어부였던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수산업 기술자로 일하셨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저에게 바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성호야, 바다는 국경이 없다. 고기들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 그때는 그 말씀이 단순한 어부의 지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족 내에서는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은밀하게 오갔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고향인 부산에 대해 물으면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집 밖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셨죠.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위험한 비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장이 된 후 저는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렸습니다. 외아벌이 수산물을 많이 잡아오면 표창도 받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죠. 아내와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품에 안기던 그 작은 몸을 느끼며 이 아이에게만큼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삶의 무상함까지. 하지만 그 어떤 폭풍우보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넓고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산물 외화벌이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고급 수산물을 많이 잡아와 국가에 공헌하는 선장으로 인정받았죠. 덕분에 청진에서는 꽤 괜찮은 아파트를 배정받고 아들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매달 배급도 제때 받았고 명절에는 특별 공급품도 받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우리 남편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며 웃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화벌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어요. 매년 목표량이 늘어났지만 어장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선원들의 식량은 줄어들었고 연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죠. 하지만 실적은 무조건 올려야 했습니다. 박 선장, 이번 출항에서 목표의 150%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 같소. 수산사업소장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리한 조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8년 여름, 우리는 태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출항했습니다. 고급 어종을 잡기 위해서였죠. 파도가 배를 덮치고 선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선장 동무, 돌아가야 합니다. 부선장이 소리쳤지만 저는 실적 압박에 머리가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2명의 선원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들의 얼굴이 지금도 꿈에 나타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후 당의 반응이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더 많은 수산물을 요구했어요. 사고는 유감이지만 혁명적 과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죽은 선원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2010년 초,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의 합작 조업에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큰 영광이자 기회였죠. 러시아 배와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어업 기술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 러시아 선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정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했고
자국 지도자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밤 러시아 선원 알렉세이가 저를 자신의 선실로 초대했습니다. 박, 이거 한번 봐. 너희 동포들이 사는 곳이야. 그가 보여준 것은 한국 드라마였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화려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인가요? 제 질문에 알렉세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작년에 부산에 가봤어.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멋져. 그 말이 저를 뒤흔들었어요. 그동안 배워온 썩고 병든 남조선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와 뉴스가 담긴 USB를 받아 밤에 혼자 시청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산업 다큐멘터리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최신 기술로 무장한 어선들, 복지 혜택을 받는 어민들, 그리고 자동화된 어획 시스템까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 선원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제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2011년 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선내 밀고자가 제 USB 시청을 보고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조사관들이 찾아와 저를 신문했습니다. 반동 선전물을 시청했다는데 인정하는가? 공포에 질린 저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오랜 친구인 보위부원 김정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 선장은 우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해선 안 된다. 덕분에 저는 최악의 처벌은 면했지만 원양어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연안어업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일을 설명할 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연안어업으로 강등된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월급은 반 이상 줄었고 특별 배급도 끊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은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원산수산대학에 가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학 입학에는 돈과 권력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둘 다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가족을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먹거리를 팔다가 점차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로 확장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됐어요. 내일 아들 학용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와중에도 아내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죠. 2014년 여름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한국 제품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간 거예요. 당시 저는 조업 중이었고 돌아와서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동무, 마누라가 불법 활동을 했다고 하네. 15일 구류 처분을 받았어. 이웃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류장을 찾아갔지만 면회는 불가능했어요. 규정대로 할 거면 서류 제출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시오.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빈방을 보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증오심을 느꼈어요. 그들이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이렇게 대한다면 이 체제에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5일 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수가 줄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에는 멍자국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구류장에서 구타와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꿈도 꿀 수 없었고 민간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밤 고열로 신음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내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러시아 원정 어업 시절 들었던 탈북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알렉세이가 말했던 것처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한국까지 가는 길이 있었죠.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정이었지만 이대로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혼자 탈북해서 길을 열고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초, 저는 탈북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을 만한 동료들을 찾았어요. 어선에서 함께 일했던 김철수와 이동호, 둘 다 제 오랜 친구였죠. 작은 배로 도망가는 건 어때?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두 사람은 놀랐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안 어업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북한 해역을 벗어나 배를 돌리는 것이었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식량과 물, 그리고 약간의 연료를 몰래 모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출항 전날 밤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내일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꼭 성공하세요.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기에 그의 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더 나은 세상으로 데려갈게. 그러나 출항 당일 아침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이동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김철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동호가 보이지 않아요. 어젯밤에 집에 간다고 하더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부 요원들이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동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보이부 요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동호가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 조사했어요. 다행히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시 대상이 된 것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 이동호가 우리를 밀고 했어. 아내는 절망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두만강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배로의 탈출은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는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하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오랜 친구인 보이부원 김정식을 마주친 거예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가나?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김정식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호야, 나도 다 안다.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도와줄게. 믿기 힘들었지만 김정식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국경경비대의 순찰 일정과 감시가 약한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2시까지 이 구간은 순찰이 없어. 그때 건너. 김정식의 도움은 천금과 같았습니다. 작별할 때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꼭 성공해라. 그리고 내 가족도 구해. 그의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정식은 제가 탈북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도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도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정식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라 두만강 일부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고 얼지 않은 부분은 헤엄쳐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는 내내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자유인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서도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였고 발각되면 북송될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연변 지역의 조선족 마을에 숨어 지냈어요. 다행히 비슷한 외모와 언어 덕분에 큰 의심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것이 불편했지만 몸으로 의사소통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죠. 건설 현장, 농장, 식당 설거지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소개받았죠. 한국까지 가려면 2,000달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이상을 중국에서 보냈어요. 매일 16시간 이상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어 다니는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죠. 잠시 쉴 때면 중국 TV를 통해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곳에 가면 내 기술을 살릴 수 있을까?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아내와 아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매일 밤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자신을 다독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2016년 봄, 마침내 브로커 비용을 모으고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탈북민 5명과 함께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중국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두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검은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매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미리 뇌물을 건네 길을 열어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검문이 있을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모두 중국 노동자로 위장하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는 중국어를 몰랐기에 침묵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산길을 따라 밀림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뱀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정글을 통과하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한 여성 탈북민이 다리를 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그녀를 등에 업고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난민 캠프로 이송되었어요. 캠프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 수업도 받고 한국 사회에 대한 기초 지식도 얻었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이민호라는 20대 청년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는 평양 출신으로 대학생이었지만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이민호는 저를 선장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저는 그를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선장님, 한국에 가면 꼭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의 꿈을 들으며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어요. 난민 캠프에서 이름이 호명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구름을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정부 관계자들은 따뜻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죠. 이런 기계들이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어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놀라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정착 도우미의 도움으로 인천의 수산업체에 취직했어요. 면접에서 제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간 어선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어업에 관한 한 자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기회를 주기로 했죠. 한번 능력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단순 노동부터 시작했지만 제 지식과 경험이 인정받으면서 점차 책임이 커졌어요. 3년 후에는 소형 어선의 선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어업 기술을 배우는 것은 흥미진진했어요. GPS 내비게이션, 어군 탐지기, 자동화 시스템.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북한에서 그 선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저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내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만이라도 전해주세요. 브로커에게 돈을 보냈지만 확실한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매일 밤 그들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외로웠어요. 다행히 탈북민 커뮤니티가 있어 서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식 같은 북한에 남겨진 친구들도 자주 생각났어요. 그가 저를 도와준 일로 처벌받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이민호가 찾아온 거죠. 선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장님, 아내와 아들이 탈북해서 지금 중국에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저축을 털어 가족의 한국행을 도왔습니다. 제가 걸었던 그 위험한 길을 그들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브로커의 도움으로 그들은 라오스, 태국을 거쳐 안전하게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7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컸습니다. 아내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여보, 정말 당신 맞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래, 나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가족과 함께 사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해양공학을 공부하고 있고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저는 여전히 인천의 수산업체에서 일하며 제 경험을 젊은 어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날이 온다면 북한의 수산업 근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곳의 어부들도 위험 없이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식과 같은 친구들, 그리고 아직도 그 체제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험난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 민족도 국경 없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한 남자가 고위부병원으로 발령 후 끔찍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겪었다는데요. 결국 탈북을 결심한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를 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에서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는 평범한 노동자셨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의 삶은 고된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찍 공장으로 출근하시고 어머니는 일터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쌀이 부족한 날이면 감자를 으깨죽을 끓이며 우리 식구의 끼니를 겨우겨우 챙기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어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북한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 집안은 특별히 좋은 성분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 노동자로 평가받으신 덕분에 제가 의과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너무나도 귀하던 시절, 한 번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교과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보았습니다.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제 부모님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태식이가 이제 선생님 소리를 듣는구나 라며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태식아 너만 믿는다 라며 저를 단단히 껴안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어 부모님을 더는 고생시키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많이 배웠지만 실제 환자를 치료하거나 최신 기술을 배우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습은 주로 오래된 도구와 낡은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재는 몇십 년 전에 쓰인 책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여러 학생이 한 권을 돌려봐야 했습니다. 의학의 최신 기술이나 정보를 배우기는커녕 과거에나 쓰였을 법한 오래된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 말이죠. 마침내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병원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꿈을 이루었다는 기쁨과 설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사람들을 치료하며 진정한 의사의 길을 걷겠구나 라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첫 출근 날 어머니는 마치 잔치라도 여는 것처럼 쌀밥과 김치를 차려주셨습니다. 태식아, 이제부터는 네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이 밥을 먹고 더 힘내렴 이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병원은 약품도 의료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배정된 약품은 항상 턱없이 모자랐고 수술 장비는 낡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마취제나 항생제조차 없어 수술을 해야 할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염증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의학 지식과 현실의 괴리는 너무나도 컸고 저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양실조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뼈만 남은 채로 병원에 실려왔고 제대로 먹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들은 감기 하나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 지쳐 있어 아이를 제대로 안을 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병원에는 그 아이를 치료할 약도 영양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고작 죽음을 지켜보는 것뿐이라는 현실이 저를 더없이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겪으며 점점 이상과 꿈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의사로서 이 체제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북한 의료체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약품은 항상 배급제로 들어왔는데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같은 기본적인 약조차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의 약품 창고를 다 뒤져봐도 쓸만한 주사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료 장비는 오래되어 고장이 잦았고 수술 도구는 닳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 후 감염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병원 대부분의 장비가 전기로 작동했지만 전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위급한 환자가 실려왔는데 심장 충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들어오지 않아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그 환자는 제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키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면역력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장염 같은 간단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영양실조로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된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작은 부상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상태였지만 병원에서는 뼈를 고정할 기구도 영양을 보충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할머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동료들 역시 상황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한 선배는 여기서는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의사의 역할인 것 같아 라며 냉소적인 태도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죽어나갔고 저는 점점 무기력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하셨고 아버지는 태식아,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저를 칭찬하며 내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자리로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리는 고위층 전용 병원이었습니다. 평양에 위치한 이 병원은 일반 주민은 이용할 수 없고 고위 간부와 외국 손님을 치료하는 특별한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령을 듣고 내심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과 함께 그곳이 어떤 곳일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고위층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병원은 최신식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전기가 끊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약품 창고는 가득 차 있었으며 대부분의 약품은 제가 이전 병원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술실은 완벽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위층을 위해 일한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규칙은 철저하고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가면서 비밀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고 병원 내부에서 본 것, 들은 것을 절대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들과의 대화도 제한적이었으며 진료 중에는 항상 보위부원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규칙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위층 병원에서 처음 맡았던 일은 평범한 고위 간부들의 건강검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로서 풍족하게 살아온 탓에 대체로 과체중이거나 생활습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검진과 처방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 내원한 젊은 여성 환자들을 보고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의 가족이나 딸일까 싶었지만 이 여성들은 너무 젊고 아름다웠으며 이상하게도 모든 환자가 비슷한 외모와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래의 다른 여성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여성들이 기쁨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조는 고위 간부와 외국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차출된 여성들로 사실상 그들의 삶은 강제된 성적 착취와 폭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이런 삶을 살게 되었고, 병원을 찾는 이유는 성병 치료와 강제 낙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이들의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들의 고통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들 중 일부는 고통과 수치심을 저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춤을 추는 척하며 외국 손님 앞에서 강제로 웃어야 했고 자신을 상품처럼 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제게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 안에서 그들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을 벗어나 다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제 낙태 수술을 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호출을 받고 평양으로 보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쁨조로 차출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외국 손님을 상대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춤을 추고 웃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웃으며 살아야 했지요. 라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강제 임신과 폭력, 그리고 아이를 낳지도 못한 채 강제로 낙태를 해야 했던 이야기는 저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이 여성들의 상처난 몸을 치료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병원에서 조용히 치료받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없이 작아 보였고 제 자신이 체제의 일부로서 이 여성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위층 병원에서 근무하던 저로서는 그 병원의 자원을 이용해 어머니를 치료하고 싶었지만 그 병원은 고위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병원의 약품과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하는데 정작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기를 동원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약품과 치료제를 몰래 빼돌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치료하려 했지만 약품과 장비가 부족한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듯 보일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차츰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고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이 나을 거라고 다독이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체제의 부조리함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풍족한 자원들, 고위 간부들의 사소한 불편을 위해 사용되는 고급 약품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 자원들 중 극히 일부만 사용했어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체제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인간적인지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애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약품과 치료제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약품을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체제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발각되면
곧바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위층 병원에서 약품을 빼돌리는 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 행동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개인의 잘못이 가족 전체를 위협하기 일쑤였으니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아신 아버지는 저에게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저에게 주시며 태식아, 여기는 걱정 말고 어서 가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체제의 부조리함과 비극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북한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쁨조 여성들이 제게 털어놓은 고통, 체제가 만들어낸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접선은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저는 그날 밤 바로 국경을 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제공한 차량은 낡았고 그 차량 안에는 저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동 도중에도 경비 초소에서 검문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탈출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은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곧바로 체포하거나 총을 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는 숲속을 헤매며 국경을 넘기 위해 고된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한 숲길을 걷다 발목을 삔 여성도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부축하며 걷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덮였지만 자유를 향한 의지는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라오스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추적을 피해야 했고 결국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간의 긴 여정 끝에 태국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보위부가 따라오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받은 물 한 병조차도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건강검진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검진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특권층만 누리는 것이었기에 우리가 단순히 안전점검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그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깨끗하고 밝은 병원 시설,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 그리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저를 한없이 놀라게 했었지요. 깨끗한 흰색 타일 바닥과 구석구석 정리된 대기실, 편안한 의자를 보고 있자니 북한의 병원에서 보았던 낡고 어두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건강검진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혈압을 재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는데도 친절한 의료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선생님이라며 공손히 대해야만 했지만 여기에서는 의료진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라며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료 장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낡고 고장난 장비를 겨우 수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 병원에는 최신식 의료기기가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은 순식간에 끝났고 검사 결과도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정확했으며 이곳에서는 환자가 진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환자들이 의사를 두려워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애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차이는 저를 더욱 감동하게 했습니다. 특히 어떤 한 간호사가 제게 말을 건넨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힘든 여정을 오셨죠? 이곳에서는 모든 게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북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의료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부속품으로 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북한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환자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시설도 장비도 약품도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정말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무력감에 짓눌리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경험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북한에서 제가 꿈꾸던 의사는 더 이상 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경에서 정말로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의사 경력은 대한민국에서 바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의학 공부를 다시 해야 했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30을 넘긴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의학 용어나 학술적인 표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거의 접하지 못했던 저에게 의학 교재 속 영어 단어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의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로 된 교재를 읽고 해석하는 일이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다시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행히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한국에서의 공부 방법과 시험 준비를 도와주셨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탈북민 출신 선배 의사들과도 연결되면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의료 체계를 이해하고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북한에서 제가 만났던 환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갔던 아이들, 고위층의 폭력에 짓눌려 병원을 찾았던 기쁨조 여성들, 그리고 제 어머니까지.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의사가 되어야 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공부는 고되고 길었지만 매 순간이 보람찼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의학 지식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배웠지만 쓸 수 없었던 많은 기술과 지식을 이곳에서는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습실에서 최신 의료 장비를 다루며 이곳에서라면 내가 정말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의사로 다시 설날을 준비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목격했던 인권 유린과 열악한 의료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쁨조 여성들처럼 비참한 삶을 강요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데 제 목소리를 보태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제 새로운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자유를 얻은 지금, 저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으로 제 꿈을 이루고 제 자신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의료 현실이 바뀌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